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전산세무 1급 그 실무에서 지금 지난 시간에 기본정보 입력에 관련된 것까지 한번 다 해보셨단 말이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기초정보 관리에서 환경 등록이라든지 회사 등록, 우리 회사는 9,000번 지금 되어 있고요. 거래처 등록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정기분 재무제표 입력 다 하셨죠. 그 다음에 거래처별 초기 2월까지 마무리를 다 하셨습니다. 자, 오늘은 전표 입력을 하는데 일반 전표 입력하고 메인 매출 전표, 그다음에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관련된 것들이긴 한데, 일단 첫 번째 일반 전표 입력에서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계정에 관련된 그 회계상의 거래들을 분기가 40개가 있었죠. 하나씩 날짜를 보면서 입력을 해보고, 제가 세무 1급 과정에서 필요하다 싶은 것들이 있으면 보충 설명하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도 프로그램을 실행을 시켜야겠죠. 자, 프로그램 실행시키고요. 자, 일반 전표 입력. 자, 교재는 50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자산부터 나와 있어요. 자산 1월 4일. 자, 저는 날짜 하루씩 입력하면서 보여드릴게요. 1월 4일. 상장회사인 세영전자의 주식 1200주 단기 보유 목적으로 주당 5,550원에 매입하고 대금은 수수료 만원과 함께 수표 발행 지급하였다. 자, 그러면 일단 이 1월 4일 문제는 단기 보유 목적으로 우리 회사 주식이 아니라 타 회사 주식 샀죠. 그 계정은 뭐라고 쓰라고 하라는 얘기예요. 단기 매매 증권 쓰세요 하는 얘기죠. 단기 매매 증권은 어저께 제가 설명드릴 때 재고자산은 보유 목적이라고 얘기했었고, 유형자산은 사용 목적이에요. 이런 것처럼 계정에 대한 목적이 다 있는데, 그 중에서 여기 단기 보유 증권, 즉 얘기하는 것은 단기 매매 증권 얘기하는 거예요. 단기 매매 증권은 목적 자체가 시세 차익 목적이에요. 시세 차익 목적이고, 그 다음에 우리 회사 주식이 아니라 타 회사 주식을 말하는 거죠. 오케이? 근데 여기 지난번에도 이제 수업하다 보면 타 회사의 주식을 단기 시세 차익 목적으로 사오면 단기 매매 증권이라고 써야 되죠. 근데 우리 회사 주식 사갖고 오면 뭐라고 써야 돼요? 자기 주식, 그쵸? 그거 아셔야 되고, 차이점을 좀 비교해서 설명해 드리는 거야. 정리하라고. 단기 매매 증권인 경우에는 시세 차익이 목적이니 주식 거래에 대해서는 반드시 문제 낼 때 시가하고 액면가 쪽에 다 가르쳐 주거든요. 왜 그럴까요? 그래야지 여러분 헷갈릴 거 아니야. 단기 매매 증권은 목적 자체가 단기 시세 차익 목적이기 때문에 액면가액은 애시당초 상대할 값어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액면가액을 절대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근데 자기 주식 살 때도 마찬가지. 자기 주식 사갖고만 오게 되면 걔도 시가예요. 그런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증자, 감자 요 말이 나오게 되면 그건 액면가액 쓰셔야 돼요. 못 쓸 때 자본금이라고 기록할 때에는. 자, 구분 되셨으리라고 보고요. 여기 지금 차변에다가는 단기 매매 증권 써야 되는데, 단기 매매 증권 금액이 얼마인가 봤더니 1200주라 그랬죠. 주당 얼마 주고 살 때 이거 계산 금액이니? 어, 1200주 곱하기 5550원이요. 5550원 하게 되면 666만원 나오죠. 그래서 차변에 단기 매매 증권은 금액이 666만원 이렇게 나온단 말이고요. 그 다음에 단기 매매 증권은 지금 우리가 배웠던 자산이란 말이에요. 보편적으로요, 여러분 그렇게 원칙을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회사에서 자산을 취득하게 되면 부대 비용은 무조건 다 포함시켜야 돼요. 다시 뭐라고요? 회사에서 자산을 취득하게 되면 그 어떤 자산이 됐던 간에 부대 비용은 무조건 다 포함시킨다. 그런데 하나만 예외예요. 뭐? 얘만 예외예요. 취득 과정에서. 그래서 여기 수수료 비용은 별도로 수수료 비용이라고 여러분이 조회하셔서
수수료 비용인데 얘가 800번일까요? 900번일까요? 우리 회사가 지금 아까 무슨 회사라고 그랬 전자제품 만드는 회사인데 주식 거래하는 회사가 아니잖아요. 그럼 얘는 영업과 관련이 있는 비용이겠어요? 영업과 관련이 없는 비용이겠어요? 영업 관련 없잖아요. 그러면 영업과 관련 없는 걸 우리 회계에서는 영업 외 비용이라고 쓰라고 그랬죠. 영업의 수익과 영업의 비용은 제가 어저께 코드 번호가 몇 번대라고 그랬죠? 900번대예요. 그래서 900번대 수수료 비용 984번을 선택하셔야 할때요. 금액은 얼마를 했냐면 만원이라 그랬죠? 예, 또 수표 발행했다. 수표 발행했다 그러면 뭐라고 쓰면 돼요? 당좌 예금이라고 쓰시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당좌 예금해서 667만원 이렇게 쓰면 첫 번째 문제는 끝났어요. 자, 그 다음에 1월 5일 거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 5일 거래 1월 4일 단기 보유 목적으로 구입한 세영전자의 주식 장부가는 아까 우리 1월 4일 샀을 때 5,550원이었는데 500주를 한 주당 얼마에 팔았대요? 7,000원에 팔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대금 중 증권거래세와 거래수수료 3만원을 차감한 잔액은 보통예금에 입금됐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판 거부터 한번 써봐야 되겠네요. 대변이라고 해야 될까요? 전 대변으로 먼저 하겠습니다. 단기 매매증권을 갖다가 팔았대요. 한 주당 얼마에 팔았대요? 500주 곱하기 한 주당 7,000원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러면 350만원 되겠죠? 그럼 우리가 판게 아니라 다시 500주 곱하기 5,000 550원 이렇게 해주게 되면 277만 5천원 이렇게 나오죠? 자, 이렇게 팔고 나서 지금 차변에 돈이 들어와야 되겠죠? 돈 받은 거는 500주 350만원이 들어와야 되겠죠? 57이 35 350만원 들어와야 되는데 350만원이 아니라 지금 얼마가 차감돼요? 350만원에서 3만원은 차감돼야 되죠? 얘는 안 들어올 테니까. 근데 자, 저는 그냥 써볼 테니까 한번 보세요. 제가 어떻게 하는지. 지금 차변에다가는 지금 우리가 판매한 대금이 보통예금에 입금됐다고 얘기를 하는데 금액이 얼마여야 돼요? 350만원이 이게 맞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차익이 얼마 생긴대요? 72만 5천원이 생기죠. 그럼 얘는 대변에다가는 뭐라고 써야 돼요? 단기매매증권 처분이익 쓰셔야 되죠. 그래서 단기매매증권 처분이익 쓰려고 그랬는데 처분이익 없죠. 여기 지금 구분계정으로는 없어요. 구분계정이 없을 때는 뭘 쓴다? 그 위에 있는 통합계정을 쓴다. 그래서 어저께도 구분계정이다 통합계정이다 용어 설명해 드렸죠. 그래서 통합계정이 단기투자자산 처분이익 여부를 쓰면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72만 5천원 이렇게 됐었는데 지금 보통예금에 들어온 게 뭐는 제외했다 그랬어요. 그 수수료 제외했다 그랬었죠. 그럼 통장에 얼마 들어와 있겠어요? 347만원만 들어와 있지 않겠어요? 347만원만 이렇게 들어와 있을 거예요. 그럼 의미상으로 3만원이 차이가 나는데 단기 투자자산을 처분해서 지금 우리가 지금 이익이 72만 5천원 났는데 거기서 은행 증권거래소에서 돈 달라고 하겠죠. 거래한 사람이 수수료 달라고. 그러면 실제로 내 이익은 72만 5천원이 아니라 얼마가 되겠어요? 여기서 72만 5천원에서 3만원을 빼줘야겠죠. 3만원을 빼면 단기 투자자산 처분이익은 69만 5천원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보통 지금 여기는 간단하게 나온 문제이긴 한데요. 수수료가 은근 사람 신경 거슬리게 한단 말이죠. 그런데 수수료를 항상 맨 마지막에 여기 기록하세요. 수수료 중간에 기록해 놓고 나면은 계산하다가 주식수 나오고 그다음에 그 시가 단가 막 얼마씩이라고 나오고 계산하다 보면 헷갈려서 틀려요. 그래서 수수료는 다 정리해 놓고 맨 마지막에 지금처럼 처분했을 때는 처분이익이나 처분 손실에 다 반영돼야지 별도로 수수료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나타나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그 과정을 제가 정리하면서 한번 보여드린 겁니다.
자, 됐고요. 두 번째 문제도 주식에 대한 문제였었네요. 자, 그러면 세 번째 문제 한번 보도록 할까요? 세 번째는 1월 6일 거래고요.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매도 가능 증권을 다음과 같이 처분하고 대금은 현금으로 회수했답니다. 현금으로 회수했다니까 매도 가능 증권의 2021년 기말 평가는 기업 회계 기준에 따라 처리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럼 저는 요거 여러분이 이해하기 좀 쉬우시라고 순서대로 한번 제가 정리를 나열을 해보겠습니다. 장님. 자, 지금 이 계정이 자본 계정에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나오기 때문에 한번 거래 순서대로 한번 적어 드리는 거예요. 여기 첫 번째 취득가액이라고 나와 있는데 매도 가능 증권 보편적으로 여러분 시험 문제 목적에서는요 매도 가능 증권 그러면은 장기 투자 목적 타회사 주식을 샀다는 얘기가 보편적으로 많이 나와요. 그죠? 자, 그래서 금액은 취득원가가 2,700만 원이었다고 얘기를 하네요. 그런데 2021년도 12월 31일 말 현재 얼마가 됐대요? 3천만 원이라고 얘기하니까 지금 평가를 했다는 얘기잖아요. 평가에서 평가 이익이 얼마가 나왔다는 뜻이에요?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해서 300만 원 이렇게 지금 기록이 되어 있겠죠. 이해되시는가요? 자, 그런데 얘가 지금 양도할 때 가격이 얼마라고 되어 있냐면 양도가에 3,300만 원이래요. 1월 6일 날 2022년이겠죠. 양도를 했는데 얼마에 양도했다? 3,300만 원에 이렇게 양도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매각하는 이 매도 가능 증권은 지금 판매된 게 취득가액 2,700만 원짜리일까요? 12월 30일 날 평가된 3천만 원짜리일까요? 이거 물어보는 거죠. 그럼 차변에 지금 현금 받았다 그랬죠? 현금은 얼마가 들어왔겠어요? 3,300만 원에 양도했다고 했으니까 3,300만 원 들어올 거는 알겠죠? 그 다음에 대변에다가는 뭐라고 써요? 매도 가능 증권 해가지고서 얼마라고 쓰면 되겠습니까? 지금 주식은요 12월 30일 날 공정가치로 평가하면 전에 있었던 금액 다 필요 없어요. 12월 31일 날 게 우리 가격이에요. 잘 구분 지어 놓으셔야 돼요. 그럼 얼마짜리 파는 거예요? 매도 가능 증권은 12월 31일 날 여기 3천만 원 평가했죠. 그래서 이익으로 이만큼 처리를 해놨기 때문에 장부가액이 그만큼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평가하게 되면 기말에 평가한 금액이 우리가 갖고 있는 단기 매매 증권도 매도 가능 증권도 그 금액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가 지금 팔았다고 했으니 얼마짜리 판 거예요? 3천만 원짜리 이렇게 파는 거죠. 자, 그 다음 이제 회계 처리 잘 보셔야 돼요. 뭐 많이 연습은 하셨겠지만 여기에 되어 있는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 계정은요. 얘는 손익 계정이 아니라 어디 계정이라고 그랬었어요? 자본 계정이에요. 자본의 어디 계정인가요?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에 대한 계정이란 말이죠. 지금 매도 가능 증권을 팔아서 처분해서 없애는데 이 매도 가능 증권 평가이익 얘를 없애놓지 않으면 자본 계정은 자산 계정은 그다음에 부채 계정은 영원히 계속 이월되죠. 얘는 언제 없애줘요? 없애줄 수가 없잖아요. 매도 가능 증권 다 팔아버렸는데 계속 남아있어 장부에. 이게 말이 되느냐고요. 우리 단기 손익 계정인 단기 매매 증권 평가이익이나 평가손실, 단기 매매 증권 처분이익이나 처분손실, 그 다음에 매도 가능 증권 처분이익이나 처분손실, 얘네들은 다 손익 계정이기 때문에 한 해가 돼서 기말이 되면 다 없어져 버려요.
근데 얘는 안 없어진단 말이에요. 왜? 자본 계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본 계정에 있는 이 녀석은 이렇게 거래가 마무리될 때 반드시 얘부터 상기처리해서 없애라고 했단 말이죠. 그럼 차변에다가는 뭐라고 써주셔야 돼요?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을 먼저 없애주셔야지 돼요. 얼마? 300만원 이렇게요. 그럼 차변과 대변의 합계 금액이 지금 차이가 생겼죠? 정리할 때 그 전체 금액 자체가 매도 가능 증권 이번엔 처분이죠. 처분 이익으로 얼마가 생겨요? 600만원이 300만원이 600만원 맞죠? 600만원이 이렇게 생긴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다시 한번 여기서 매도가능증권 처분이 요 계정은 손익계정이에요. 그래서 얘는 당기순이익에 영향을 주는 것이고 얘는 당기순이익에 영향을 준다 안 준다? 안 준다. 그래서 여러분이 세무이익까지 시험 여기 공부하시면서 이게 그렇게 많이 나왔던 항목이기도 한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요 정리를 해드렸고요. 자, 검사하는 방법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매도가능증권은요, 매도가능증권은 결과론적으로 처음 취득가액이 있죠. 그 다음에 처분가액이 있죠. 요 차이가 바로 요거예요. 다시 매도가능증권은 중간에 연도가 끼어가지고 공정가치로 평가를 했다고 하면은 얘 빼놓고 그냥 얘 취득가액에서 처분가액 뺀 그 자체가 매도가능증권 처분 이익이 된다든지 매도가능증권 처분 손실이 돼요. 그럼 딱 그 금액 맞죠? 이렇게 검토할 수도 있어요. 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고요. 근데 그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여기 입력할 때요, 매도 가능 증권이라고 조회하시잖아요. 그럼 계정이 두 개가 뜰 텐데 왜 두 개가 뜰까요? 그렇지. 위에 거는 뭐고? 유동. 밑에 거는 코드 번호가 123번 위에 거는요. 매도 가능 증권도 장기 보유한다고 해서 비유동 자산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얘는 유동 자산에 단기 투자 자산 안에도 매도 가능 증권이 있어요. 그래서 1년 이내라고 한다면 걔를 갖다가 123번을 선택하셔야 되고 얘는 벌써 1년 넘어갔죠. 그러니까 얘는 장기 투자 목적일 테니까 코드 번호 몇 번? 178번 밑에 있는 투자 자산의 매도 가능 증권을 선택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오케이. 자, 제가 해드릴 얘기가 있어서 이거 잠깐 멈춰 놓을게요. 자, 그래서 그 분계 저도 여기하고 똑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짜는 1월 6일자에 했었고요. 자, 대변에다가는 매도 가능 증권 178이었었죠. 금액은 얼마짜리였었냐면 3천만원짜리. 또 대변에다가 매도 가능 증권 처분 이익으로 아까 600만원 계산했었죠. 그 다음에 차변에다가는 현금 들어왔었나? 뭐 들어왔었죠? 보통예금이 들어왔었나요? 현금 들어왔었네요. 현금은 얼마 들어왔어요? 3,300만원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차변에 300만원은 매도 가능증권 평가 이익 빼주셔야 되겠죠. 평가 이익 이렇게 해서 300만원 이렇게 하면 되겠죠.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1월 8일 거래를 보도록 할게요. 1월 8일 대표이사가 업무용으로 사용할 3000cc 승용차를 구입 시 이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구입해야 되는 액면금액 100만원에 그다음에 공정가치는 70만원짜리 채권 단기매매증권으로 분류하라고 되어 있어요. 액면금액으로 취득하면서 채권에 대한 대가는 현금으로 지급했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이것도 이거는 뭐 별반 어려운 내용은 아닌데 보통 이게 세무 2급에서 시험 문제 출제가 좀 주로 되는 파트의 문제예요. 아시는 분도 많이 있을 테지만 제가 이렇게 예를 한번 드려볼게요. 지금 여기에서는 채권에 대한 것만 처리하라고 나와 있고 유형자산 취득에 대한 그 취득금액 그거는 없어요.
채권에 대한 것만 처리하라고 되어 있었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이런 문제에 대한 유형을 한번 구분하시라고 제가 스토리를 갖다가 그대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우리 사장님이 제네시스 차를 하나 이번에 취득을 샀어요. 그래서 차량 운반구라 그러겠죠. 차량 운반구 계약서는 1,500만원짜리를 이렇게 샀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대금은 이렇게 할까요? 대금은 현금으로 다 지급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1,500만원 다 지급했으면 차하고 차키 받아가지고 갖고 오면 되겠죠. 보편적으로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차량 운반구가 1,500만원짜리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세히 알고 봤더니 이 차량 운반구를 살 때에는 의무적으로 공채 아니면 지방채 채권을 반드시 사야 된대요. 의무적으로. 그럼 뭐야? 지금 차량 운반구의 값은 1,500만원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얘는 1,400만원이고요. 채권 값이 얼마가 있다고요? 100만원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액면가액으로. 그래서 어찌 되었던 여기 1,500만원을 주게 되면 차도 주고 모두 받아요. 채권도 받아야 되죠. 근데 여러분 개인적으로 차 사셨던 분들 중에서 채권 받으셔 본 적 있으세요? 이거? 이거는 중요한 얘기니까 전 국민이 다 알도록. 여러분이 차를 살 때는요, 지금 여기 설명한 게 이게 가장 보편적인 이거 다 이렇게 벌어져요. 왜냐면 차를 승용차 살 때요, 의무적으로 채권을 갖다가 구입하게끔 되어 있더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또는 부모님이 아니면 친구가 언니나 오빠나 누나가 이거 차를 사러 갔는데 1,500만원 주고서 난짜 차하고 키 받아 갖고 오고 그 다음에 거기 뭐죠? 블랙박스 같은 거라든지 뭐 사은품 같은 거 막 받아갖고 좋다고 그러는데 차하고 그런 건 받아갖고 왔는데 왜? 당연히 내가 가져야 될 이 채권은 없냔 말이에요. 이 채권도 있어야지 되는데 이 채권은 액면가액으로 지금 이렇게 100만원짜리라고 쓰여져 있는 거고요. 보편적으로 얘는 5년이 되게 되면 만기가 5년이에요. 5년 후에 내가 1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문제에서 5년 후에 100만원짜리를 현재 가치로 이렇게 할인을 했더니 얼마가 됐다고 나와 있는 거예요. 70만원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통 차를 사실 때 이 채권 개인들한테 팔 때 딜러들이 이거 얘기 안 합니다. 딜러들이 그냥 다 가져요. 그리고 이거 지금 100만원짜리 팔면 70만원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여러분들한테 개인들한테 뭐만 줘요? 차하고 블랙박스 10만원짜리 그 다음에 뭐 청소 털이개 그 다음에 가죽 시트 한 2,30만원어치 써요. 그럼 받는 사람들은 알수 기분 좋다고 그랬겠죠. 근데 뭐는 못 받아? 정작 받아야 될 채권은 못 받은 거야. 근데 그 사람은 요거 5년 후에 액면 100만원짜리를 할인받아서 70만원 자기가 챙긴 거예요. 챙기고 이 중에서 3,40만원, 2,30만원 쓰는 거예요. 근데 받는 사람은 기분 좋다 그러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실제로 실무에서 주변에 계시는 분들이 또는 여러분들이 차 살 때 단 한마디만 하세요. 요즘 채권 시세가 얼마나 돼요? 라고 하면 안 빼먹어요. 다 줘요. 그리고 보편적으로 회사에서 차를 사면 딜러들은 이 채권까지 다 그 할인되는 가격이 요즘 얼마인지까지 해서 다 갖다 줘요. 근데 여러분 일반인들은 잘 몰라요. 이거를 참 신기하게도. 그래서 딜러들이 이걸 갖고 하나 잘 챙기면 그날 수입이 짭짤하겠죠. 아마 맛있는 거 사 먹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건 실제적인 예고요. 잘 활용들 하세요. 그래서 지금 70만원이라고 한다면 지금 우리가 기록할 때 차량 운반구의 값이 그러면 1,500만원이 아니구나라는 걸 알게 됐죠. 그러면 차는 그렇다 치고 다 쓸게요. 그냥 아예.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기록해야 되냐면 여기 채권을 갖다가 보편 5년 만기까지 이거 채권을 갖고 있다가 만기가 되면 내가 받아야지 라고 그 회사에서 생각을 하고 있다면 얘는 만기 보유 증권이라고 써야 돼요. 그러면 차량 운반구 요 좀 이따 쓰고요. 이 채권을 뭐라고 쓴다고요?
만기까지 가지고 있겠다고 생각한다면 만기 보유 증권이라고 써야 되는데 만기 보유 증권도 차량운반권도 자산이죠. 자산 아니에요? 나만 그렇게 알고 있어요? 자산 맞죠? 그러면 채권값을 100만원이라고 써야 돼요? 70만원이라고 써야 돼요? 70만원 써야 되잖아. 100만원 쓰면 안 돼요. 왜? 100만원은 5년 후에 100만원이지 현재 100만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얘는 지금 자산이냐고 왜 물어봤냐고? 재무상태표가 뜻이 뭐였었죠? 재무상태표란 그 시점에 재산 상태를 나타내는 거죠. 재무상태표 회계원리 배울 때 배웠잖아요. 자산 계정은 기록할 때 그 시점에 자산 가치를 기록해야지 돼요. 자산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 만기보유 증권의 지금 시점의 가치는 100만 원이에요? 70만 원이에요? 70만 원 써야 돼요. 이렇게. 오케이? 그럼 30만 원 뭐라고 써요? 바로 얘가 차를 사면서 관련된 부대 비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차량 운반구 가격은 그래서 얼마로 기록을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1430만원 이렇게 기록해 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런데 지금 이 문제에서는 만기보유증권이라고 하지 말고 회사에서 그거 오랫동안 갖고 있으면 회계감사 받을 때마다 회계사들이 와가지고 일일이 다 들추고 난리나. 귀찮아 죽겠어. 아예 없애버려. 그렇게 하잖아. 그러면 조만간에 팔리겠죠? 계정 뭐라고 써야 돼? 단기매매증권이라고 쓰는 거예요. 그래서 단기매매증권도 매도가능증권도 만기보유증권도 그때 취득할 때 의도가 뭐냐에 따라서 기록하는 거예요. 그게 마음대로 기록할 수는 있어요. 그렇게 배웠죠?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만기보유증권으로 하지 말고 뭐라 하라고 나왔다고요? 단기매매증권이라고. 그래서 100만원에 대해서 회계 처리를 하게 되면 자 차량운반구가 그러면 100만원만 처리하라 그랬으니까 여기 우리가 기록해야 될 거는 차변에 차량운반구 얼마라고 기록하고요. 30만원 기록하고 그 다음에 단기매매증권으로 얼마 기록한다? 70만원 이렇게 기록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됐나요? 오케이. 자 그러면 1월 8일자로 제가 그대로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변에다가는 차량운반구라고 했었고요. 금액은 30만원. 또 차변에다가는 단기매매증권으로 쓰기로 했죠. 70만원. 대변에 4번 뭘로 줬다 그랬어요? 현금으로 줬다 그랬었나? 현금으로 지급했대요. 현금으로 100만원.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되셨죠? 자, 잠깐 쉬었다 갈게요. 자, 이번에는 그 교재 50페이지에 1월 9일 거래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1월 9일 거래. 대림물산에 인도할 제품에 대해서 선수금으로 받은 약소금 400만원을 하나은행에서 할인료 15만원 하고 잔액은 현금으로 수취에 따르는데 매각 거래로 처리할 것이라고 되어 있죠. 자, 지금 우리가 약소금 받았던 거 어음을 갖다가 지금 매각하는 거죠. 근데 문제에서 선수금으로 받았던 어음 이렇게 하니까 이거 선수금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또 이럴 거 아니에요? 여러분 헷갈리라고 이렇게 말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는 뭐예요? 우리가 어음을 받았잖아요. 그럼 어음은 받으러음이 되겠죠. 받으러음을 받은 상태에서 그 받으러음을 은행에다가 매각하는 거래는 우리 회계 1급 때부터도 많이 처리를 해봤단 말이죠. 그럼 얘는 어떻게 분개를 해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대변에다가 받으러음 쓰시고요. 그죠? 받으러음은 얼마짜리가 나가는 건가요? 400만원짜리 이렇게 나가는 거죠. 자, 차변에다가는 좀 할인료라고 나와 있네요. 할인료 얼마라고 그랬었나요? 15만원이라고 그랬었죠? 그죠? 그러면 차변에 현금으로는 얼마 들어왔어요? 15만원 빼니까 385만원은 현금을 받았을 것이고 여기 15만원 이렇게 할인료 써야 되겠는데 여기 문제에서 매각거래로 처리하라고 그랬었죠. 매각거래는 뭘 매각했어요? 매각한 게 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 받으러 매각한 거잖아요. 그죠? 받으러 얘는 매출 채권이잖아요. 그래서 매각 거래로 처리하라 그랬을 때 여기 받으러움이라는 매출 채권을 팔아버린 거니까 매출 채권 우리 팔았다는 건 처분이라는 용어 쓰기로 했죠. 근데 이렇게 할인료가 나오게 되면 즉 우리가 갖고 있던 받으러움을 매각하게 되면 이익이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주었다 끼워도 나올 수가 없죠. 매출 채권 처분 손실이라고 쓴 거예요. 됐죠? 근데 제가 또 요거만 하면 아 선생님 그거 회계 1급 때 다 배운 건데요. 맞아요. 매각 거래. 자 이렇게 받으러움을 갖다가 은행에다가 처분할 때요. 왜 맨날 문제 나올 때마다 얘는 매각 거래로 하세요라고 매번 나올까? 매각 거래라고 안 해도 받으러움 처분했다 그러면 매각 거래인 줄 알 텐데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여기에는 받으러움을 갖다가 은행에다 처분할 때 회계 처리하는 방법이 차익 거래도 있어요. 똑같은 방식인데 회계 처리가 달라져요. 그래서 차익 거래도 회계 처리 방식이 있기 때문에 세무사회에서 또는 AT 시험, TAT 시험 공인회계사에서 보는 여러분 실무 시험에서는 차익 거래에 대해서는 시험 문제를 잘 내지 않습니다. 보통 이거는 전산회계 운용사 시험 보는 어디지 그 국제회계 기준으로 재무회계 시험 볼 때 그때 주로 시험 문제를 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는 차익 거래에 대한 회계 처리는 필요하지 않고 다 매각 거래로 처리하세요라고 설명을 문제를 내는 것이며, 그다음에 여기 할인료에 대해서는 매출 채권 처분 손실이라고 쓰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매각 거래로 꼭 처리하세요라고 문제에서 주는 것이랍니다. 자 그러면 저도 똑같이 입력을 해보도록 하죠. 자 차변에다가는 현금 받은 거 얼마 받았냐면 385만원 받았고요. 그 다음에 매출 채권 어디가 이제 너무 처분 매출 채권 처분 손실로 15만원 할인료 해주시면 되겠고요. 대변에다가는 받으러움은 어디 건가 또 써주셔야 되죠. 대림물산에서 받았다 그랬었죠. 대림물산 이렇게 해서 써주시면 되겠네요. 자 이번에는 1월 12일 거래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사만 실업으로부터 토지를 취득하면서 그 대가로 공정가치가 1억 2천만원인 기계장치와 당사 발행의 당좌수표 5천만원을 지급하였다. 토지와 교환한 기계 장부금액은 1억 5천만원, 취득원가는 2억원, 감가상각 누계액은 5천만원이다. 기계장치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고려하지 말 것이라고 되어 있네요. 지금 토지 취득한 거잖아요. 자 봐요. 여기 내용이 여러 가지가 나왔다 할지라도 지금 우리가 토지를 취득했다고 했으니까 차변에 토지라고 써놓으시고요. 자 토지 얼마짜리인가 생각을 해보시라는 얘기예요. 토지를 취득하면서 공정가치가 1억 2천만원인 기계장치라 그랬죠. 우리가 주는 기계장치 얘는 지금 우리가 유형자산을 갖다가 처분할 때 돈 주고 사고팔고 하는 것도 있지만은 교환할 수도 있다 그랬었죠. 여기에서는 동종교환과 이종교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동종교환이다 이종교환이다의 구분은 계정과목이 같으면 동종교환, 계정과목이 다르면 이종교환인데 우리가 받은 건 토지예요. 받은 대로 준 거는 기계장치죠. 계정과목이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그럼 이건 이종교환이죠. 이종교환할 때는 취득원가를 공정가치로 합니다. 공정가치면은 지금 얼마짜리 줬어요? 1억 2천 줬죠? 그 다음에 또 뭐도 줬대요? 당좌수표도 줬죠? 그죠? 수표를 발행했으니 토지는 그러면 얼마짜리 받은 거예요? 1억 7천 되겠죠? 1억 7천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대변에다가는 뭘 써야 되죠? 지금 우리가 갖고 있던 기계장치는 없어졌죠. 그러면 대변에다가
기계장치가 없어졌으니 기계장치 취득원가 다 없애줘야 되죠. 그죠? 취득원가 얼마였다고 그랬어요? 2억 원이라고 그랬었죠? 그럼 감가상각 누계액도 당연히 반대로 없애줘야겠네요. 감가상각 누계액은 얼마짜리인가요? 감가상각 누계액은 5천만 원짜리. 됐죠?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토지로 받은 거는 1억 7천. 장부가액은 얼마예요? 장부가액은 지금 1억 5천이죠. 그죠? 근데 우리가 뭐도 줬대요? 지금 수표 줬잖아. 수표 얼마짜리예요? 1억 이거 아니네. 개별에다가 당좌예금에서 나가는 금액은 5천만 원 이렇게 줬다면서요. 그죠? 자, 그럼 결과 얼마 차이 나요? 3천만 원 차이 나죠? 이거 뭐예요? 유형자산 처분한 거잖아, 지금. 유형자산 처분하고 교환을 했는데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 나온 거예요?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차변에다가는 유형자산 처분 손실 해서 얼마 쓰면 되겠어요? 3천만 원 이렇게 쓰면 되신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셨나요? 자,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세무 2급까지 회계 1급 세무 2급 배우실 때 여러분 기출문제나 자격시험 시험 볼 때 유형자산 처분 문제 안 나온 적 있어요? 없어요? 한 번도 안 빼놓고 다 나왔었어요. 그죠? 이론 문제가 됐던 그 다음에 그 실기 문제가 됐던 세금계산서 발행하는 문제로라도 꼭 나왔어요. 그죠? 혹시나 여기 유형자산 처분할 때 요 절차를 잘 이해가 안 되거나 정리가 안 되시는 분을 위해서 지금 제가 정리 한번 해드려 볼 테니까 유형자산 처분 문제는 지금 제가 이렇게 분개 바로 해버렸지만은 반드시 지금 제가 설명해 드리는 그 모양으로 나와야지 돼요. 그걸 세팅해 놓고 그 다음에 회계 처리하시든지 유형자산 처분이익이나 처분 손실을 처리하시게 된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얘기를 해볼게요. 지금 기계장치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기계장치 취득원가는 얼마라고 그랬냐면 2억 원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감가 상가 누계액은 5천만 원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장부가액은 얼마짜리가 되느냐면 장부가액은 1억 5천짜리가 됐죠. 그죠? 근데 얘를 갖다가 지금 이종 교환을 하고 있어요. 그죠? 이종 교환을 하고 있으면서 지금 토지를 얼마짜리 받은 거예요? 5천만 원 준 건 빼야 돼요. 걔는 돈으로 나간 거잖아. 그럼 5천만 원 줬다고 치면 지금 우리가 토지는 얼마짜리 받은 거냐는 얘기예요. 1억 2천짜리 받은 거죠. 그래서 아까 여기 공정가치 얼마라고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얘를 이종 교환해서 공정가치로 1억 2천짜리를 받은 거예요. 됐나요? 자, 이종 교환은 뭘로 기록한다? 공정가치로 기록한다 그랬어요. 우리 걸 모르고 상대편 걸 알면 상대편 걸로, 우리 걸 알면 우리 걸로 해야 하는 거예요. 이렇게 공정가치로 교환을 한 걸 기록해 보니까 장부가액하고 지금 우리가 받은 교환한 자산하고 차이가 얼마나 하고 있어요? 3천만 원 차이 나죠? 이게 바로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 되는 거예요. 얘가 먼저 정리가 이렇게 돼 있어야지 돼요. 그런 다음에 얘를 회계 처리하는 거예요. 동종교환 해볼까요? 그래서 정리하는 것이니까 위에다 쓸게요. 동종교환일 때는 우리가 만약에 비품하고 바꿨다 얘기를 한다 손 치더라도요. 동종교환은 지금 우리 장부가액이 기준이에요. 그래서 문제에서는 동종교환 예를 들어서 비품이라고 얘기를 해볼게요. 비품인데 비품의 그 공정가치가 예를 들어서 1억 5천만 원이다. 이게 공정가치. 그 다음에 취득원가는 2억 1천만 원이다. 별걸 많이 다 알려줘요. 근데 그 필요가 있다 없다. 상대편에 대한 자료는 아무것도 필요가 없어요.
동종교환일 때는 그 비품에 대한 취득원가를 우리 장부가액으로 그냥 기록한단 말이죠. 근데 공통점은 뭐냐면 동종교환이 됐던 이종교환이 됐던 얘 없어지는 건 변함이 없어요. 그럼 요거 회계 처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기계장치를 갖다가 거래처에다가 줬으니 대변에다가 뭐라고 쓰고요. 대변에다가 기계장치 얘는 무조건 없애줘야지 돼요. 교환을 했기 때문에. 금액은 얼마짜리로? 2억 원짜리로. 그다음에 기계장치가 없어지는데 그 유형자산에 대한 기계장치 비용을 갖다가 집계해놨던 감가상각 누계액도 남아있으면 안 되겠죠. 얘도 동시에 같이 없애주셔야 돼요. 감가상각 누계액 얼마? 5천만원 이렇게 없애주시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 장부가액 1억 5천만원 얘는 기록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왜? 요 두 개의 차이인데 기록했는데 이걸 또 쓸 필요는 없겠죠. 그죠? 자, 그리고 이렇게 우리 기계장치로 준 대가로 받은 게 뭐가 있어요? 문제에서는 우리 지금 토지 받았어요. 그죠? 토지 얼마짜리 받은 거예요? 토지 1억 2천만 원인데 우리 5천만 원 또 줬죠? 그러면 총 얼마짜리를 받은 거예요? 1억 7천짜리를 받고 대변에다가 뭐라고 써요? 당좌 예금 얼마짜리로? 5천만 원. 이건 그냥 대가로 준 거니까 깔 기회가 없는 거예요. 됐죠? 결과론적으로 차변과 대변의 합계 금액 차이 나는 게 얼마가 차이 나요? 3천 차이 나잖아요. 3천이 뭐예요? 바로 얘였죠. 여러분이 유형자산 처분 문제는 회계 처리하기 전에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나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 얼마 나올 거라는 걸 벌써 알고 있어야 돼요. 여기까지 이런 시험 문제를 내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근데 회계 처리까지 한다고 했을 때 이런 유형자산 처분 손실로 3천만원 이렇게 기록하면 끝나게 된다는 얘기죠. 제가 항상 유형자산 처분할 때 요 세트를 만들어 놓으라고 많이들 강조를 하고요. 회계 처리하는 순서는 얘가 1번, 다음이 얘가 2번, 그 다음에 우리가 받은 거 또는 받을 거, 받을 거라면은 기정도 물어볼 수 있잖아요. 미수금이 되겠죠. 미수금. 그게 여기 이종교환 값어치로 받는 거 3번. 맨 마지막 유형자산 처분이익이나 처분손실 기록하는 게 4번. 그래서 얘를 유형자산 처분 문제 기록할 때는 1, 2, 3, 4 회계처리 항상 요 모양으로 만들어 놓고 구분하시면 아마 저희가 좀 적을 거란 얘기죠. 세금계산서 발급하는 문제로 나오면 여기 하나가 더 빠져있어.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까지 받을 거를 갖다가 미수금으로 잡아놓으셔야지 돼요. 아시겠죠? 자, 뭐 다들 아시는 건인데 혹시나 해서 동종교환, 이종교환까지 정리를 해드렸어요. 다시 한번 동종교환은 뭘로 기록한다? 우리 장부가액으로 취득원가 기록한다. 이종교환은 공정가치로 기록한다.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뭐 잊어버리면 찍으면 되겠지. 자, 그렇게 해서 12번 문제까지 설명을 해드렸고요. 자, 이번에는 7번에 1월 13일 거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영과 회계는 본사 사옥을 신축하기 위해서 건물이 있는 대일상사 토지를 4천만원에 구입하고 당좌수표 발행해서 지급하였대요. 또한 구 건물의 철거비용 200만원, 토지 정지비용 100만원 현금으로 추가로 했다. 이건 별거 없잖아요. 자, 또 써드려 볼까요? 친절하니까 저는 차변에 토지 얼마짜리라고 그랬어요? 4천만원. 그 다음에 철거 비용 있죠? 철거 비용도 부대비용으로 들어가는 거죠. 토지를 사용하기 위해서 들어간 돈은 취득한 자산의 부대비용으로서 포함시켜야 된다. 철거 비용 그 금액이 얼마라고 나와 있어요? 200만원 나와 있죠? 200만원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토지 정지비용. 토지 정지비용은 사실 용어가 중복된 거예요. 원래는 얘는 그냥 정지비용이라고 쓰면 돼요. 정자가 정리한다 할 때 정자고요. 지는 땅지자예요. 그럼 정지비 그러면은 땅을 정리할 때 들어가는 비용인데
많이 교재에서는 지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토지 정지 비용 또 이렇게 또 얘기를 한다는 얘기예요. 여하튼 알아들으실 거고요. 토지 정지비 얼마 들어갔대요? 100만원. 자, 그래서 이렇게 차변의 내용은 정리가 됐고, 자, 대변에다가는 당좌 수표 발행에 따르죠. 그러면 당좌 예금으로 해서 4천만원은 그대로 써주면 될 거고, 나머지 부대 비용들은 뭘로 지급했대요? 현금으로 지급한 금액은 300만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분개할 때 차변에 이렇게 분개해 주시고 대변에는 이런 모양으로 분개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럼 저도 그대로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변에 토지는 4천만원짜리였다고 했었고요. 또 차변에 토지 정지비용 관련된 거는 다 합치니까 4,300만원이었었죠. 4,300만원 입력하시고요. 대변에다가는 당좌예금으로 나간 금액이 4천만원짜리 나갔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300만원 나갔다고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 다음에 1월 15일 거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 15일)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한 주당 액면금액이 5천원인 보통주 만주를 발행하여 토지를 취득하고 취득세 400만원을 현금으로 납부했다고 합니다. 토지의 공정가치는 7천만원이라고 하고 있네요. 자, 이것도 보시죠.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세무 2급 때 아마 이게 나왔을 텐데, 현물 출자에 대한 예제예요. 현물 출자. 돈으로 주식을 산 게 아니라 토지를 주고서 주식을 받았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타이틀은 현물 출자인데, 현물 출자. 자본 개정에서 제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 자본 개정 공부할 때 전산 회계 1급이 됐던 여기 회계 2급이 뭐죠? FAT 1급이 됐던 자본 개정 꼭 보시라 그랬었잖아요. 여기 출자라는 말 뜻 자체가 자본금을 갖다가 증가시킨다는 말이잖아요. 그럼 주식회사에서 자본금을 갖다가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뭘 지급해줘야 돼요? 아까 얘기했던 주식을 발행해줘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주식 발행이라는 요 용어가 나오게 되면 이거는 우리가 배웠던 증자라는 뜻이에요. 그럼 증자가 무슨 뜻이에요? 자본금이 증가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주식 발행 그러면 증자라는 단어가 바로 떠오르셔야 돼요. 그러면 자본금이 증가하면 대변에다가 무조건 자본금 써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설명을 연결해 가기 위해서 이렇게 대변에다가 자본금을 먼저 써볼게요. 자, 자본금을 쓰는데 여기가 우리가 한 주당 액면금액은 얼마라 그랬어요? 액면금액은 5천원. 그 다음에 보통주, 그 다음에 몇주 만주라 그랬었죠? 그럼 자본금은 우리 어떻게 쓰기로 배웠어요? 액면가액 곱하기 주식수. 순서가 달랐다. 주식수 곱하기 액면가액이죠. 그러면 자본금은 얼마가 증가했다는 뜻이에요? 5천만원이 자본금이 증가했다는 건 금방 아실 수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그런데 여기 지금 공정가치로 토지 받은 건 얼마를 받았어요? 공정가치가 생각해보세요. 이후에 어떻게 됐든 간에 우리 회사의 주식값이 액면가액으로는 5천원짜리지만 시가는 다르잖아요. 그죠? 그 값어치와 그 다음에 토지의 값어치가 일치하니까 교환을 했겠지. 바보가 아닌 이상 여기 5천만원짜리를 7천만원 토지 주고 교환할 사람이 어딨어요. 그죠? 근데 이거는 우리 지금 출자를 하는 것이니까 일단 토지는 현재의 가치를 기록해 줘야 된다 그랬었죠. 왜? 자산이니까. 차변에다가 토지 얼마짜리? 7천만원짜리 이렇게 해놔야 되겠죠. 저기 부수적인 건 나중에 할게요. 그러면 지금 주식을 발행해서 공정가치 토지 7천만원짜리를 받았으니 지금 차익이 생겼잖아요. 2천만원 생겼죠. 2천만원이 뭐냐고요?
주식을 발행했잖아요. 근데 돈이 2천만 원 더 들어왔죠. 얘를 뭐라고 부른다? 주식 발행 초과금이라고 부른다. 주식 발행 초과금이라고 부른다. 그런데 이 토지를 사면서 추가적으로 또 부대비용이 발생했어요. 뭐가 발생했나요? 취득세. 취득세는 어디다 포함시킨다? 취득세는 토지에다가 포함시켜 주셔야 되죠. 여기다가 400만원 추가시켜주면 토지는 7,400만원짜리가 될 것이고요. 이 400만원에 대해서 얘는 돈 어떻게 줬대요? 400만원에 대해서는 현금으로 납부했다 그랬으니까 현금 400만원 이렇게 기록하시면 되겠죠. 되셨나요? 오케이. 근데 이거 여러분 쓰면서 이상한 거 없어요 지금? 뭐가 지금 하나가 빠졌는데 빠진 걸 찾아내봐요. 뭐가 빠졌을까? 일단 분기는 이렇게 하는 거 맞아요. 맞는데 지금 절차 하나가 문제에서도 설명을 안 하고 있고 여러분도 지금 모르고 있어. 뭐가 빠졌는지 찾아내야 돼요. 자본거래를 할 때에는 지금 주식 발행 초과금이 나왔죠. 그러면 재무상태표에서 뭐 찾아봐야 돼요? 자본계정에서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있는지 없는지 그거 찾아봐야 돼요. 세무일급에서 그거 가르쳐줄까 안 가르쳐줄까? 그건 상식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재무상태표에 지금 날짜가 1월달로 되어 있죠.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보세요. 있는지 없는지. 아마 이게 있었나 없었나 기억이 안 나는데 만약에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자본계정이 있다면 걔부터 상기시켜서 없애셔야 돼요. 그죠? 그거 잊지 말라고요. 자본계정 처리할 때는 아까도 매도가능증권 평가 손익 나왔었잖아요. 그거 꼭 해주셔야지 됐다는 얘기 아마 수업하시면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영씨 있어요? 없어? 우영씨가 지금 조회해봤더니 지금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은 없대요. 이렇게 기록해 주시면 되겠죠? 토지 7,400만원 해서 기록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차변에 토지 해가지고 7,400만원 기록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대변에다가는 여기 우리 주식 보통 여러분들한테 주식은 뭐 다 대부분 다 보통 주식 여기 보통주 나와요. 우선주 같은 거 안 합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금액 2천만 원에 대해서 주식 할인 발행 주식 발행 초과금 얼마? 2천만 원 해주시면 되겠고요. 나머지는 현금으로 지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1월 16일 거래 볼까요? 1월 16일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에너지 절약 시설에 대한 투자할 것을 목적으로 정부 보조금 500만 원을 받아 당좌 예금 계좌에 입금했대요. 104번에 정부 보조금 계정을 등록해서 회계 처리하라고 되어 있죠. 이게 정부 보조금 문제 나왔네요. 자, 일단은 여기 계정 과목 등록에서요. 104번 얘를 뭘로 바꿔달래요? 거기 말한 대로 정부 보조금이라고 바꿔주시라고 그랬고요. 성격은 뭘로 해달랍니까? 정부 보조금은 차감 계정이죠. 그래서 차감이라고 선택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게 뭐에 대한 차감이죠? 지금 당좌예금으로 받았죠. 그러면 당좌예금의 차감 계정으로 쓰셔야겠죠. 그래서 당좌예금의 차감 계정으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근데 이거 정부 보조금에 대한 계정에 이해가 없으면 이 차감 계정이 왜 갑자기 나왔지? 이런 생각도 하실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잠깐 여기 정리 좀 해놓고요. 자, 조금 전에 설명해 드렸던 정부 보조금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드리는데요. 우선 정부 보조금은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여기 교재에서 접하는 게 대표적인 게 두 가지예요. 정부 보조금을 국고 보조금이라고 쓸 때도 있으니까 뭐 같은 말이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첫 번째는 수익 보조금이에요.
수익보조금이라는 것은 회사에서 어떤 조건이 만족이 되면은 국가에서 환불 되돌려받는 거 없이 바로 지급하는 걸 뜻해요. 이번에 최근에 발생했던 것 중에서 기업들한테 뭐 지급했어요? 국가보조금으로, 정부보조금으로 코로나에 관련돼서 보조금들 많이 지급했죠. 어떤 대가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만큼 등등 한 조건이 다 만족됐기 때문에 보조금 그냥 다 지급한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그렇게 받았으니 기업 입장에서는 그건 수익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보조금 이렇게 줬다고 하니 회계 처리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돈 들어왔는데 안 해요? 해야 돼요. 돈 들어왔으니까. 차변에 보통 예금으로 들어왔어요. 얼마가? 10,000원 들어왔다고 아니 10,000원 너무 작다. 100만원 합시다. 100만원 이렇게 들어왔어요. 그러면 대변에다가는 뭐라고 써요? 이것도 시험 문제였던 거 기억나시잖아요. 뭐라고 써요? 정부 보조금 수익이라고 써요. 뭐라고 쓴다고요? 계정은 만들었어도 상관없어요. 근데 정부 보조금인데 그냥 수익으로 들어왔다 그래서 정부 보조금 수익이라고 쓰면 이자 수익처럼 땡 끝난 거예요. 간단하죠? 자, 그 다음에 보편적으로 이렇게 들어오면 그래서 정부 보조금 수익에 관련된 문제는 여러분들한테 잘 내지는 않아요. 가끔 미친 척하고 쉬운 거 냈는데도 정부 보조금 용어만 나오면 경기 이렇게 갖고서는 그냥 찍다가 틀리죠. 정부 보조금은 수익은 되게 간단하게 수익 계정으로 쓰시면 되고요. 두 번째로는 자산 취득이에요. 자산 취득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국가에서요. 제가 예를 좀 많이 드는 게 3D 프린터 3D 프린팅 사업이었었는데 국가에서는 그 3D 프린팅 사업을 육성해주고 싶어요. 근데 그걸 하려는 사업자가 없어. 그러니까 3D 프린터 그 기계들을 취득하는 그런 비즈니스를 하려는 사업자들한테 그 기계 취득할 때 일정한 금액을 지급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겠죠. 내가 한번 그러면 싸게 사는 거니까 한번 또 정부에서 보조금을 주니까 내가 한번 사볼까? 근데 이 프린터가 얼마였었냐면은 예를 들어서요. 예를 들어서 1,000만원짜리였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근데 여기 1,000만원짜리 사는데 정부에서 보조금을 400만원을 지급해준대요. 그러면 내가 얼마만 드리면 돼? 600만원만 있으면 1,000만원짜리 사가지고 사업할 수 있잖아요. 이거 한번 해볼만 하다 라고 생각했다면 신청을 하겠죠. 제가 그 산업을 그 기계를 갖고서는 그 사업을 한번 해볼래요. 그래서 그 조건이 다 만족이 됐어. 통과가 됐으면 돈 보내주겠죠. 그래서 지금 우리는 뭐 살라 그래요? 3D 이거 뭐야? 3D 프린터. 이 3D 프린터가 비싸거든요. 하여튼 요거를 살려고 하는데 얘가 얼마짜리라고요? 1,000만원짜리라고요. 자, 근데 보조금은 얼마가 지급이 돼요? 정부 보조금은 400만원이 지급이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회계 처리 해봅시다. 자, 정부 보조금이 들어왔어요. 아직 조건이 다 만족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대부분 다 조건이 만족됐다고 보고서 정부에서 400만원을 아까 뭐였지? 당좌예금으로 보내줬다고 할게요. 차변에 당좌예금으로 얼마 들어왔어요? 400만원 들어왔죠? 그럼 대변에다가 뭐라고 쓰냐고요? 정부 보조금 받았잖아요. 그러면 정부 보조금이라고 해서 400만원을 이렇게 기록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당좌예금에 400만원 정부 보조금이 들어오긴 했지만 정부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너희 목적에 맞게끔 사용하게끔 하기 위해서는 결산 시점에 재무제표에 재무상태표에 표시할 때 반드시 이렇게 꼭 표시하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어떻게요? 이렇게요. 봐요. 지금 당좌예금 계좌에 지금 정부 보조금 받은 거 400만원 얘밖에 없을까? 회사의 돈도 있을까? 회사의 돈도 있겠죠. 얼마가 있었느냐면 2천만원이 있었어요. 2천만 너무 금액이 크다. 1,000만원만 아니 1,500만원만 합시다. 1,500만원이 있는데 자 봐요. 1,500만원이 지금 잔고가 있대요. 근데 이 잔고 중에서 정부 보조금은
정부 보조금은 얼마가 있는 거야? 전체 당좌예금의 현재 잔고가 1,500이에요. 근데 그 중에 정부 보조금은 얼마? 400이 지금 들어와 있죠. 이거를 별도로 구분해서 표시해 달래요. 그러면 얼마가 있다고 표시해야 되겠어요? 400만 원이 있었으니 400만 원은 정부 보조금이에요. 이렇게 표시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 순수하게 그 회사의 당좌예금은 쓸 수 있는 게 얼마가 있는 거예요? 1,100만 원 있는 거죠. 그래서 당좌예금에 지금 이 회사에 순수하게 자기네 돈은 1,100만 원만 쓰게끔 이렇게 표시를 해주란 얘기예요. 그래야지 경각심을 갖고 아 이거 1,500만 원 다 쓰면 안 되는구나. 우리가 받은 정부 보조금이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성격이 꼭 뭐처럼 생겼냐면 매출채권에서 대손충당금 제하고 장부금액 나오는 거하고 똑같은 모양이 돼버렸죠. 그죠? 그러면 정부 보조금을 받았는데 지금 당좌예금으로 받았기 때문에 이 정부 보조금은 당좌예금의 차감 규정이 된 거예요. 재무상태표에 표시할 때 이렇게 표시하라고 되어 있고요. 됐어요? 근데 말을 바꿔볼게요. 만약에 이 정부 보조금을 당좌예금으로 받지 않고 보통예금으로 받았다면 이 정부 보조금은 뭐에 대한 차감 규정으로 바뀌겠어요? 보통예금에 대한 차감 규정으로 바뀌겠죠. 만약에 현금으로 받았다면 현금에 대한 차감 규정으로 바뀌겠죠. 그래서 아까 문제에서 당좌예금으로 받았다고 얘기하고 그 정부보조금 계정 등록할 때 성격을 어떤 계정에 당좌예금의 차감 계정으로 그렇게 등록을 해줘야 되는 거였던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자, 그래서 당좌예금에 대한 보조금 이렇게 썼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 보조금 제가 정리해드린다 했으니까 당좌예금의 그 차감 규정이 바로 정부보조금이 됐다라는 건 설명을 했고요. 여기다가 우리 표시 교재 세무 2급에서 보면 이렇게 표시해놨어요. 당좌예금의 차감 계정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봤던 거 있죠? 근데 이 돈 정부로부터 받은 이유가 뭐예요? 기계장치 사려고 받았던 거죠. 그러면 이제 기계장치 사야 될 거 아니겠어요? 자, 기계장치 살게요. 시간이 돼서 차별에다가 기계장치 아까 얼마짜리라고 그랬죠? 1,000만원짜리 했어요. 근데 대변에 당좌수표 발행해서 줬대요. 그럼 당좌예금에서 얼마짜리 수표가 나갔겠어요? 1,000만원짜리 끊어서 줘야 되겠죠. 보통 이렇게 정부보조금 사용할 때 사용하는 거는 일반 거래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이상할 거 아무도 없단 말이죠. 됐죠? 그리고 여기 보통 그 세금계산서 발급받고서는 우리가 물건을 매입 세금계산서 받고 거래 기록하는 건 이렇게 하면 되는데 하나를 더 해야 돼. 왜? 목적에 맞게끔 정보보조금 좀 사용했잖아요. 그래서 걔는 일반 전표에다가 입력하셔야 돼요. 그래서 일반 전표에 보조금과 관련돼서는 어떻게 입력을 해줘야 되냐면 여기 정부보조금 당좌예금 규정했던 거 더 이상 없죠. 당좌예금 자체에 정부보조금 남아있는 거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이 차감 규정이 얘를 없애줘야지 돼요. 그래서 상기시켜서 정부보조금 해갖고서는 400만원 이렇게 없애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얘는 어디 거였었던 거예요? 당좌예금에 대한 차감 규정을 없애주는 거예요. 이렇게 됐죠? 근데 대변에다가는 뭐라고 써요? 자, 이번에는 기계장치를 얼마짜리 샀어요? 1,000만원짜리 샀죠. 근데 정부에서 준 보조금 사용했잖아요. 그럼 순수하게 그 기계장치 우리 거는 얼마가 우리 거예요? 1,000만원 다 우리 거예요? 아니죠. 그 중에 400만원은 누구네 거예요? 정부 보조금으로 산 거란 말이죠. 그래서 대변에 이 400만원에 대해서는 계정은 똑같아요. 정부 보조금, 차변도 정부 보조금, 대변도 정부 보조금 이렇게 똑같이 쓴단 말이에요. 그런데 얘 차감 계정이 달라졌어. 기계장치 1,000만원짜리 중에서 이거 구분해서 표시하라 그랬잖아요. 1,000만원짜리 중에서 400만원을 차감한 기계장치 600만원만 이낼 거고 아직은 400만원은 정부보조금으로 산 거 구분해서 표시하라고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얘는 기계장치에 대한
차감 계정으로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회계 처리할 때 처음 받았던 정부보조금, 여기 당좌예금의 정부보조금을 이렇게 상계시켜서 없애주고요. 그 다음에 기계장치 샀을 때 기계장치의 차감 계정으로서 아까하고 똑같이 기계장치 금액은 1,000만원, 그 다음에 정부 보조금 얼마? 400만원 이렇게 표시를 해놓게 되면 지금 기계장치 취득한 시점에서 순수하게 이 회사의 것은 얼마가 자기네 거다? 600만원이 자기네 거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주라는 얘기였던 거예요. 이해되셨죠? 잠깐 쉬었다가 계속 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정부 보조금을 통해서 이게 기계장치를 취득했는데, 취득하고 난 다음에 감가상각하는 걸 일하는 걸 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기말이 되면 12월 31일 날 정액법으로 여기 기계장치 내용연수는 5년이라고 가정하고 잔존가치는 없다고 합니다. 지금 그 재무회계에서 트렌드도 대부분의 그 유형자산의 잔존가치는 없는 트렌드로 지금 가고 있고, 대부분 정액법으로 많이 처리를 하는데, 지금 1년이 됐다고 가정을 하고요. 1,000만원에 대해서 나누기 5년 하면 매년 감가상각비는 200만원 계산된다는 건 금방 아실 거고요. 얘가 목표가 아니라 지금 기계장치하고 감가상각하는 방법 똑같이 여기 정부보조금 400만원도 감가상각 해주란 얘기예요. 얘도 5년 이렇게 하니까 매년 정부보조금은 얼마가 상각이 되겠어요? 58, 40, 80만원씩 매년 상각이 되겠죠. 그럼 이 80만원에 대한 회계 처리를 어떻게 하느냐는 거예요. 회계 처리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 우선 기본적으로 아까 차감 계정 있었죠. 차감 계정이었던 여기 정부보조금 차감 계정 대변에 있잖아요. 얘를 갖다가 몇 년에 걸쳐서 5년에 걸쳐서 80만원씩 상각해서 없애는 거예요. 그러면 얘를 갖다가 5년에 걸쳐서 없애라고 했으니 이 정부보조금은 첫 번째에는 차변에 정부보조금이 쓰여진단 말이에요. 차변에 정부보조금 얼마가 80만원 이렇게 없어지면서 대변에다가는 뭐라고 써야 될까요? 이게 시험 문제예요. 대변에다가는 감가상각비를 빼주는 거예요. 이렇게 얼마로? 80만원. 그럼 보세요. 여기 감가상각비로 기록하게 되면 지금 여기 200만원에 대해서 감가상각비 기계장치에 대해서 해놨겠죠. 차변에 어떻게 해요? 혹시 또 모르니까 1,000만원에 대해서는 12월 31일 날 차변에 이렇게 감가상각 기록할 거 아니에요. 감가상각비 200만원 이렇게 기록하실 거고요. 대변에 감가상각 누계액 해서 200만원 이렇게 기록을 하겠죠. 이해됐어? 그러면 여기 보세요. 12월 31일자로 이렇게 감가상각비라고 해가지고서 200만원을 갖다가 지금 기록을 해놨는데, 정부보조금을 기록하면서 대변으로 감가상각비를 얼마를 뺐어요? 80만원을 빼버렸으니 이 해에 감가상각비는 얼마가 계상이 되겠어요? 120만원만 계상이 되겠죠. 비용이 감소하면 뭐가 증가해요? 이익이 증가하죠. 다시 감가상각비 줄어들었잖아요. 뭐 때문에? 정부보조금으로 상각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익이 증가하죠. 얼마가? 80만원이 증가하잖아요. 그래서 국가에서는 정부보조금을 줘가지고서 5년 동안 매년 얼마씩 80만원씩 이익을 증가시키게끔 보조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중간에 나 이 사업 접을래. 그럼 다 토해내야 돼 이거.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감가상각 정부보조금을 상각할 때는 대변에 감가상각비 기록한다는 게 얘가 중요한 내용이에요. 잘 기억하시란 뜻이에요. 여기 감가상각비 기억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정부보조금은 뭐에 대한 정부보조금을 이렇게 상각해서 상계 처리한다? 얘는 기계, 장치,
여기 차감 기정을 매년 이만큼씩 빼주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되셨나요? 여기까지가 정부보조금에 대한 설명이었어요. 아까 그 당좌예금에 대한 차감 기정이 왜 차감 기정인지 기정 등록하는 건 금방 이해하셨죠? 오케이. 자, 지워도 될까요? 선생님 9만 원만 그렇죠? 어? 감가상각비 별표에 별표에 80만 원인데 공이 하나 빠졌어. 내가 배고파서 먹었어. 사진 찍으려고. 그래. 상승 효과라고 해야 되나 이거. 유리시답다. 자, 그러면 요건 이제 지울게요. 자, 그러면 8월 16일 거래에 대해서 저도 그대로 한번 입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투자할 것을 목적으로 당장을 했으니까 기정 다 등록했고요. 차변에 당좌 예금, 이거 3번 차변에 당좌 예금에 입금된 금액은 500만 원이었다는 얘기고요. 대변에다가는 104번이었죠. 정보보조금 차감 기정으로 500만 원만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결국은 계정 등록 하는 거 정보보조금에 대한 이해가 있는지 없는지 그걸 물어본 문제예요. 안 그러면 이거 틀릴 거 아니에요, 대부분. 그거 안 했으니까. 자, 그 다음에 1월 17일 거래를 보도록 할게요. 1월 17일 신제품 개발을 위하여 지출한 개발비에 대하여 감가상각을 해오던 중 당일 특허권을 취득하고 등록비용 200만원을 현금으로 등록했다고 그러네요. 그러면 지금 개발비에 대해서 이렇게 했는데 지금 특허권이 지금 생긴 거잖아요. 그럼 등록비용 자체는 그 자산, 무형자산으로 처리해야 되겠죠. 그럼 차변에 뭐라고 쓰면 되겠어요? 이거는 다른 거 뭐 할 거 없네. 이거는 특허권 해갖고서는 써주시고요. 금액은 200만원. 그 다음에 찍고 현금 줬다 그러니까 그냥 출금전표를 이렇게 만들면은 한 번에 끝나겠지요. 근데 우선 다른 이슈가 없을까? 이슈가 있을까 없을까? 없기는 한데. 자, 됐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쉬운 것도 한번 갖고 나와야지 뭐. 1월 18일 거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품 매출처 대림물산의 금일 현재 외상매출금 잔액을 다음과 같이 전액 회수했대요. 부가가치 하지 말고요. 사전 약정에 의하여 23만원 할인해주고 200만원은 대림물산 발행 약소금으로 받았으며 잔액은 보통예금 계좌에 입금했다. 그럼 여기 지금 뭐가 안 나와있죠? 외상매출금 얼마인지는 모르잖아 지금 이거. 그죠? 알아요? 그러면 뭐 조회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그거 조회하시고 저는 답안지 조회하고 그러면 되겠죠? 외상매출금이 425만원이네요. 그죠? 그럼 425만원 대변에다가 외상매출금 대림산업 조회해 보시면 지금 그 외상매출금이 얼마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425만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거 지금 회수하는 거예요. 차변에 425만원 중에서 200만원은 약소금 받았다니까 받으러 해주면 될 거고, 누가 발행했습니까? 대림물산 똑같죠? 1001 대림물산이 200만원짜리 받으럼을 우리가 받았고요. 그 다음에 23만원은 뭘로 했대요? 약정에 의해서 할인. 그러면 여기는 매출 할인이 되겠네요. 차변에 매출 할인 규정해서 매출 할인은 상품인지 제품인지 구분해야 되죠. 그럼 여기 뭐라 그랬어요? 제품이라 그랬으니까 제품 매출 할인 규정 택하셔서 금액은 얼마라고 그랬습니까? 23만원 이렇게 해주면 되겠고, 나머지 금액은 보통예금 계좌에 입금됐대요. 그러면 보통예금 계좌에 202만원이 입금이 됐겠네요. 그죠?
뭐 이건 별반 어려운 건 없죠. 근데 여러 가지를 처리해야 되니까 번거롭게 부지런히 입력해야 되겠죠. 그래서 나중에 세무 1급에서 기출 문제들 이제 풀어보시게 되면 문제가 어려운 게 아니라 여러 가지가 한꺼번에 뭉쳐져 있기 때문에 빨리 회계 처리를 해야 돼. 뭐 실수하면 물론 틀리는 거고요. 그래서 내용 자체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다고 보셔도 될 것 같으네요. 자, 이번에는 1월 20일 거래를 보도록 하죠. 1월 20일 직전 회계연도에 감가상각비로 처리하고 대손상각비로 처리하고 부가가치세 신고 시 대손세 공제를 받았던 세아산업에 대한 외상매출금 44만 원을 현금으로 회수했대요. 자, 그러면 이건 뭐 어쩌란 얘기예요? 어쩌시고? 자, 봐요. 지금 얘는 작년 전기에 대손 벌써 처리했죠. 전기 대손 처리한 거 돈 들어오면 그게 뭘로 우리 기록하게 됐죠? 무조건 대손 충당금 기록하게 됐었죠. 그러니까 그 금액만큼은 대손 충당금인데 왜 이런 문제를 냈을까? 우선 차변에 현금 들어온 거는 확실하죠. 얼마가 들어왔어요? 44만 원 들어왔죠. 그런데 얘 대손세 공제 받았단 말이죠. 그런데 거래처에서 부가세까지 다 보냈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면 부가세 예수금은 도로 납부해야 되겠죠. 그래서 대변에다가는 지금 대손 매출 금액이 되니까 대손 충당금은 얼마로만 설정하고 40만 원만 하고 나머지 금액은 부가세 예수금으로 해야 되겠죠. 얘가 부가세 예수금 몇 번이지? 2호인가? 아, 맞았다. 2호. 그래서 이렇게 회계 처리하는 걸 아는지 물어본 문제예요. 뭐 난이도가 높은 문제는 아니고요. 자, 그 다음에 1월 21일 거래를 보시게 되면 공장의 임대차 계약 보증금 4천만 원이 1월 31일 만료되므로 임대인 월드임대와 새로운 조건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인상분은 현금으로 지급했다. 거래처 코드는 1500번으로 등록할 것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그대로 하면 되겠죠. 지금 보증금 얼마라고 되어 있대요? 5천만 원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그 차익인 5천만 원을 다시 줬을까? 이건 문제가 좀 이상하다, 그죠? 그러면 어떻게 얘는 또 해설을 해놨는지 답안지를 보니까 1천만 원은 따겠죠? 맞네. 자, 그러면 차변에다가 지금 임차 보증금은 그대로 지금 1천만 원만 더 주면 되겠죠? 계약 연장하는 거니까. 그래서 임차 보증금으로 해서 어디에다가 주래요? 여기 거래처 등록하라고 되어 있죠. 자, 거래처 등록은 다 할 줄 아시죠? 플러스 치고 거기 거래처 이름 월드 임대주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코드 번호는 1500번 해주라고 했었고요. 자료 근데 주어진 거 아무것도 없죠. 또 있어요 뭐? 그냥 거래처만 등록하래요. 월드 임대주 밑에 자료 입력하면 되는데 주어진 자료는 아무것도 없어요. 세운기 선수도 아니고 그래서 주어진 것만 그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임차 보증금은 1천만 원을 이렇게 더 줬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인상분은 현금으로 지급했다고 하니까 차변이 아니라 출금전표로 임차 보증금 1천만 원 이렇게 현금으로 지급했음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뭐 이상할 거 아무것도 없네. 자, 그 다음에 1월 22일 거래 한번 볼까요? 1월 22일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제도를 택하고 있는 주 경영과 회계는 전 사원의 퇴직금 재원의 외부 예출을 위하여 삼성생명보험의 퇴직연금 부담금 1,500만원 당좌수표를 발행해서 지급했다. 별거 없네요. 확정급여형은 어떻게 처리하죠? 차변에 퇴직연금 운용자산 처리하고 퇴직연금 운용자산을요 그냥 다른 통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른 우리 보통예금 통장, 당좌예금 통장이 있죠. 근데 퇴직금을 갖다가 넣어놓는 외부에 있는 다른 금융기관에 그냥 하나의 새로운 통장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대신에 얘는 거래처 입력해 주셔야지 돼요.
퇴직연금 운용자산이 어디 거라고 그랬었냐면 여기 삼성생명이라고 돼 있죠. 이거 삼성생명 계정 써주셔야 없네. 없으면 넘어가시면 돼요. 그 다음에 그 금액은 1,500만원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대변에다가는 당좌예금에서 빠져나갔을 테니 당좌예금으로 1,500만원 이렇게 해주시면 별반 어려울 거 없겠죠. 자, 그 다음에 15번 문제 보시게 되면 1월 25일 거래고요. 1월 25일 거래. 당사의 확정급여형 DB형이라고 되어 있네요. 퇴직연금에 대하여 퇴직연금 운영 사업자인 삼성생명으로부터 계약에 따른 그 퇴직연금 운용 수익 30만 원이 지급되었음을 통지받았다. 단 퇴직연금 운용 수익과 관련된 운용 수수료는 없는 것으로 가정하며 프로그램에 등록되어 있는 적절한 계정 과목을 사용하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 퇴직연금 운용 수익이 지금 제가 퇴직연금 운용 자산을 그냥 통장이라고 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보통예금 통장에 이자가 들어오면 처면에 뭐라고 써요? 처면에 그냥 보통예금 쓰죠. 얘도 마찬가지야. 지금 운용 수익이 들어왔다 그러면 처면에 뭐라고 쓰면 된다? 그냥 퇴직연금 운용 자산이 증가한 거예요. 그래서 처면에다가는 퇴직연금 운용 자산 해서 금액은 얼마? 30만원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고요. 자, 대변에다가는 퇴직연금을 운용해서 지금 그 금액이 들어왔다고 했으니까 여기 계정 조회하면 만만한 게 뭐 있어요? 퇴직연금 운용 퇴직연금 이자 수익, 이거는 일종의 하나의 그냥 이자면 되겠죠? 이자 수익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대변에다가 보통 외부 금융기관에다가 퇴직연금을 맡기게 되면 그 금융기관은 그냥 금고에 넣어놓기만 하면 돼요. 금융기관의 본연의 업무는 자금 운용이 있단 말이에요. 자금 운용하면 뭐가 생겨요? 당연히 이자가 생기겠죠. 그래서 다른 용어를 쓸 거 없이 여기 이자 수익, 그냥 이자 수익이라고 쓰면 돼요. 그러면 차변에 이제 뭘 쓰냐, 요걸 좀 낯설어 가지고서 차변에 퇴직연금 운용자산이 이렇게 실제로 그 퇴직연금 DB형 하게 되면 그 운용 수익들이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대부분 여러분 직장 다니시는데 제가 잘 모르겠어서 한번 여쭤볼게요. 퇴직연금 제도 운영하는 회사들 있잖아요. 그 중에서 퇴직 그 연금 여기 확정 급여형 운영하는 회사 있어요? 여러분 퇴직금 중에서 없어? 그 다음에 확정 기여형 운영하는 회사. 이거 여기서 하면 안 되니까 합시다. 자, 1월 25일 거는 해보셨고요. 그 다음에 1월 28일 거래를 보도록 할게요. 1월 28일 주성실업의 파산으로 외상매출금을 대손 처리했대요.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은 100만원, 부가가치세 별도 발급되었던 것인데 부가가치세 1기 확정신고 시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예정이라고 하고 있네요. 자, 분기는 생략할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건 뭐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공급가액으로 100만원짜리 그 처리를 해야 되겠죠. 부가세 10만원, 이건 회계 처리하지 말라 그랬어요. 지금 대상은 얼마짜리만 처리하면 됩니까? 라고 물어봤으니까 지금 100만원에 대해서만 회계 처리하면 되잖아요. 그죠? 좀 차변에 좀 이따 쓰기로 하고, 자, 이거 대변에 지금 외상 매출금 얼마짜리 날아가는 거예요? 100만원은 날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차변에 이 100만원에 대해서 여기 대손 상각비가 됐던 대손 충당금이 됐던 처리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외상 매출금을 회수 못하게 됐다면 대손 충당금이 있다면 대손 충당금부터 먼저 사용하고 모자른다면 대손 상각비 처리해야 되겠죠. 그래서 대손 충당금 그러면 조회해야 되겠네요. 지금 이 날짜 1월달 시점으로 대손 충당금이 얼마 있는지 조회해 보시게 되면 저는 슬쩍 대손 충당금 보니까 얼마가 있냐면
48만 원이 있어요. 그럼 나머지 52만 원은 뭐 처리하면 돼요? 대손 상각비 처리하면 되겠죠. 그죠? 52만 원 이렇게 처리해달라는 문제였었어요. 자, 또 하나 질문. 앞에 있으시니까 은혁 씨. 여기 대손 상각비는 판관비인가요? 영업 외 비용인가요? 크게. 자, 이 셋이 대손 상각비는 판관비인가요? 영업 외 비용인가요? 둘 중에 하나 찍으면 되는데 뭘 몰라. 자, 이번에는 민경 씨. 대손 상각비는 판관비인가요? 영업 외 비용인가요? 이거 많이들 몰라요. 되게 중요한 건데 대손 상각비는 우리 매출 채권을 못 받게 된 거죠. 그래서 얘는 판관비예요. 그다음에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비. 건물의 감가상각비는 판관비일까요? 영업 외 비용일까요? 얘는 우리 영업에 사용하는 거예요. 유형자산 목적이 뭐였죠? 사업 목적, 이게 사용 목적이잖아요. 뭐 할 때 사용하는 거야? 우리 영업 활동할 때 사용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잘 기억해 주세요. 지금 제가 왜 여쭤봤냐면 공부 좀 했다고 하는 사람들도 대손상각비하고 감가상각비가 판관비인 거 모르는 사람이 너무 허다하게 많아. 그래서 제가 나올 때마다 자꾸만 그 생각을 바꿔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대손상각비하고요 감가상각비는 아주 대표적인 판관비라는 거 잊어버리지 마세요. 아시겠죠? 오늘도 뭐 하나 득템한 것 같지 않아? 몰랐던 거 틀리게 알고 있었다는 거 얘기했잖아요. 아니 여러분들 그 수많은 교재들을 반복적으로 보시면서 판관비 계정에 뻐젓이 대손상각비하고 감가상각비 들어가 있는데 지금 영업의 비용이라고 얘기하잖아 이거. 그죠? 한 번만 제가 이렇게 설명해 드리면 틀리지 않고 잘 기억하실 수 있을 거예요. 워낙에 나오면 많이 틀리는 문제고 이 계정을 갖다가 하나 금액을 주고 영업이익을 구하라 그러면 여러분이 이게 영업의 비용이라고 알고 있었다면 영업이익을 구할 때 포함시키지 않을 거 아니에요 이거. 그럼 그 문제는 10중 8구 무조건 틀리겠죠. 그래요 안 그래요? 자 다시 한번 대손상각비하고 감가상각비는 뭐다? 판관비다. 잘 기억해 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16번까지 마무리가 됐네요. 자 됐고요. 다음 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자산 규정은 총 16문제로 마무리가 됐고요. 부채 문제는 2월달로 넘어갔네요. 2월달 걸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날짜는 2월 5일로 하시면 되겠고요. 종업원의 1월분 급여를 당사 보통예금 계좌에서 각 직원의 계좌로 이체했다고 하네요. 보니까 생산직도 나와 있고 그다음에 사무직도 나와 있어요. 밑에 삼각형 표시된 거 보니까 종업원의 식대는 직접 음식물을 제공하고 대신 급여 지급 시 제공하는 대신 급여 지급 시 정액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회사는 뭘로 처리하고 있대요? 복리후생비로 처리하고 있죠. 대부분의 원래 회사들은 이런 거 안 따지고 다 그냥 급여로 넣어주잖아요. 근데 이 문제는 지금 거기 생산직 급여가 3,800만원 그리고 300만원은 식대라고 그랬는데 이 300만원은 뭘로 처리하고 있대요? 복리후생비로 지금 처리하고 있다죠. 그죠? 그러면 얘는 어떻게 처리하라는 얘기냐면 이렇게요. 자 차변에 생산직의 급여는 뭐라고 우리 부르죠? 그죠? 임금이라고 해야 되죠? 임금 504번으로 해서 급여는 여기 월급은 3,800만원 처변에 이 복리후생비 처리한다면서요. 복리후생비는 몇 번 때? 511번 500번 때 식대 300만원은 뭘로? 비용으로. 그 다음에 사무직권은요 급여 처리하는 거죠. 급여는 얼마? 2,900만원. 그 다음에 얘는 식대는 복리후생비 처리해서 200만원. 지금 이렇게 처리해달라는 얘기랍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얘는 지금 급여 처리가 다 끝났고 공제액 얼마라고 나와 있어요? 354만원 나와 있죠?
354만 원은 뭐라고 얘기하면 되겠습니까? 예수금이라고 하셔야 되겠죠? 예수금은 얼마? 354만 원 예수금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금액은 차인지급에 뭘로 이체했대요? 보통예금에서 이체했다고 얘기하네요. 보통예금에서 6,846만원 이체했다고 이렇게 회계 처리해 주시면 부채 2월 5일 거래도 마무리가 딱 되게 됐네요. 되셨나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2월 10일 거래 볼까요? 2월 10일 거래를 보시게 되면 종업원에 대한 1월분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을 현금으로 납부했대요. 납부한 건강보험료 생산직은 58만원, 사무직은 47만원, 회사 부담금 105만원, 국민연금은 생산직 얼마, 사무직 얼마, 많기도 하다. 등등에 따르고, 자, 국민연금 회사 부담금은 세금과 공과 계정으로 처리를 할 것이라고 되어 있죠. 건강보험료는 뭐라고 처리하면 되겠습니까? 건강보험료는 복리후생비 처리하면 되겠죠. 자, 지금 이게 한 문제예요. 난이도가 어려운 거예요, 귀찮은 거예요? 귀찮게 많죠. 근데 하나씩 하나씩 다 처리를 하셔야지 돼요. 자, 일단 건강보험료부터 처리를 해볼게요. 자, 건강보험료 그 금액 회사 부담금이라고 되어 있긴 했지만 그 105만 원은 자 봐요. 차변에 지금 예수금부터 빼야 되겠죠. 예수금은 254번에서 직원들한테 공제를 해놨던 105만 원 얘가 예수금으로 하나 빠져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차변에 또 뭐 돼 있어요? 생산직의 건강보험료 여기는 복리후생비가 되겠죠. 생산직 복리후생비로 여기 58만원 이렇게 될 것이고요. 사무직의 복리후생비 811번으로 47만원. 자, 이렇게 나오죠. 자, 근데 이 금액 메모해 놓으시고 여기 나오겠구나. 210만원 얘가 현금으로 다 납부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지금 여기 건강보험료만 회계 처리했지 여기 그냥 현금 나갔다고 210만원 처리해버리면 전표가 끝나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까지 같이 처리해주면 좋겠어요? 국민연금까지 같이 처리합니다. 이거 이건 아니죠. 또 차변에다가 예수금 국민연금에 대한 예수금은 얼마라고 그랬었냐면 300만원이라고 얘기했었죠. 여기 300만원 처리해 주시고 응? 회사 부담금 150. 예수금은 직원들한테 해놓은 거 150만원이죠. 150만원이고 그 다음에 여기 회사 부담금 세금과 공가로 해달라고 했으니까 세금과 공가로 800번대로 아니 500번부터 해야겠네. 세금과 공가 87만원이죠. 87만원이 세금과 공가 그 다음에 817번에 63만원이 세금과 공가 그 다음에 이 전체 금액을 다 지금 현금으로 납부했다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4번에 현금 해가지고 510만원 이렇게 저는 처리를 했는데 지금 계정이 중복된 게 있어요. 요 예수금 금액이 같은 계정이죠. 그래서 두 개 합쳐서 쓰셔도 되고요. 그러면 솔직히 헷갈리잖아. 그럼 이렇게 쓰게 되면 틀렸다 그럴까 이것도 맡겨줄까? 당연히 그쵸 맡겨줘요. 근데 나는 보면서 하나씩 하나씩 입력하는 게 더 효율적이기 때문에 나눠서 내가 이렇게 하겠다는데 답 체크하는 사람이 힘들잖아요. 그건 그쪽 일이고 그죠? 계정은 이렇게 써도 다 맞게 해줍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 2월 10일 부채에서요. 지금 우리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 납부한 것까지 여러분들한테 설명한 것으로 마무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